뉴스핀 기사인데요. 그 유럽 코로나 사태가 이 상황 심각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 게 그냥 확 튀었는데, 이게 뭐, 이 밑에 얘기를 보면 스페인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얘기는 다 나오고 있고요, 지금. 난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밑에 가면 벨기에, 루마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책, 유럽 전역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진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확진자 진단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잡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미국의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같아요. KBS 뉴스 보던데요. 미 인디애나주 대학에서 개강 2주 만에 확진자 147명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 보면 큰 것도 아닌데 개강 파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마스크나 이런 것도 착용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의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결과적으로는 그 국민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대응하는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게 계속 뭔가 불안정성을 띠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와중에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무료로 놔준데도 코로나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상하이에서 거주하는 한 주부의 말을 인용해서 백신 개발은 보통 몇 년이 걸리는데 코로나 경우 몇 달밖에 안 걸렸고 백신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을 알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난 이후에 후유증이 없는가, 그 다음에 중화항체가 지속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백신을 맞을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겠죠. 이분이나. 그 다음에 KBS 뉴스 보던데 미화이에 추가 제재를 해서 블랙리스트 38개사를 더 추가했는데 화이를 완전히 짓눌러버릴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래서 중국이 계속 뭔가 미국한테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 자국 내에서도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무역협정을 연기했죠. 트럼프가. 이게 지금 대선에서 쫓기면서 트럼프가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월 대선 그때까지. 사실 안쪽으로도 바깥쪽으로 문제인데 중국 여기 MBC 뉴스인데 양쯔강에 올해 5번째 홍수랍니다. 여기 보시면 6월부터 날렸다는 거죠. 이게 경제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지표, 소비자 증가율 지표를 전년동 대비 소매 판매치 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안팎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 액션을 취했던 게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 원로들한테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사실 녹록치 않은 상황에 몰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피니언 뉴스에 중요한 기사가 떴는데요. V자도 아닌 L자도 아닌 K자 조짐이 뚜렷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유층과 저유층 소득이 격차가 벌어지는 K자 경기 흐름이 진행 중이라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는데 이게 저희도 똑같죠, 사실은. 부유층은 저금리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고 서민층은 월세 깎아달라고 있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시장을 끌고 있고 개인이나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파산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대기업이 공백을 메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대기업이 파산하면서 실업이 양산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결과적으로 시장이 계속 뭔가 이질적인 움직임과 경제에는 긍정적인 액션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제닛 옐런 전 의장이 증시는 경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경제는 생산과 일자리인데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언제까지 이 부분이 이탈되는지,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과 이탈된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냥 시장 경제의 논리로 그냥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사실. 서세 부유층으로 자본이나 자산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패턴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계속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새. 그리고 이 기사를 볼까요? 이 아시아 경제 기사인데요.
잠자던 인플레이션이 깨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께서 말씀하신 기사를 보여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그 뒤에 한번 또 나왔네요. 지금 사실은 이제 위험한 상황이 여기 보면 봉쇄 조치를 제기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죠. 그다음에 백신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고 미중 갈등은 악화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기업의 대규모 파산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기업 중에서도 사실 항공사 이런 데는 이미 파산에 갔어야 되는 거죠. 구제금을 받고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근데 중소기업들도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다 감안하고 기사를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 패드가 파월풋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위험하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과거 이제 87년 검은오리알 멕시코 페소 위기 이거 94년입니다. 아시아금융이 98년 롱통 캐피탈 매니지먼트 역시 98년 그다음에 Y2K 닷컴 버블 뭐 쭉 해서 통화정책을 유지했는데 문제는 이게 만능이 아닌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연준이 통화정책을 그렇게 대규모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정의를 잠깐 보면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하는 행위는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통화를 시장에 푸는 건데 얘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통화를 시장에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이거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들 서민 사는 데는 진짜 죽어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들이 일단 이거 보면 달러 인덱스가 일정 수준이 계속 아직까지 이제 추세적으로 아래로 더 밀고 내려갈 액션들을 이제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금값 올라가고 있고 구리값도 이제 칠레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머리를 들었고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거겠죠. 이제 유가도 이제 일정 수준 계속 머리를 스물스물 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42달러대 헤매고 있다가 43달러대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고 원자재 시장도 그렇고 다 밀고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지수도 올라갔고 여기 파란색입니다.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1.03 정도 0이고 그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은 착장 머리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뉴욕 패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기대 심리를 봤더니 위로 바닥에서 기고 있다 위로 약간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년 국채에서 10년 물가연동채의 차를 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왜 보는 거냐면 국채 시장에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잘 보시면 피셔방 형식을 저희가 보면 명목 이자율은 실제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명목 이자율에서 실질 이자를 빼면 그게 인플레이션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차트를 보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에서 실질 이자율을 뺀 이 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기대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 베팅하는 액션들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베팅하기에는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 있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주식 시장도 많이 올라 있고 금 가격도 이제 전고점에 도달했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뭔가 배분을 하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뒤집혀서 밑으로 밀려 내려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점은 이건데요. 이게 지금 M1 그 다음에 이게 M2거든요. 미국에. 그런데 이게 빨간 게 뭐냐면 이게 화폐 유통 속도 그래서 이제 시장에 화폐가 풀리면 그 화폐가 경제 활동에 쓰이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얘기는 뭐 경제 활동 한 번 주고받았다는 뜻이고 이게 2로 되면 돈 하나 가지고 경제 활동 2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때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IT 버블 지나고 나서 후반부에 보면 이제 유통 속도가 늘어나잖아요. M1도 그렇고 M2도 그렇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잠깐 M2 같은 경우는 반짝했고 M1도 살짝 옆으로 기긴 했지만 그 뒤로는 계속 유통 속도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거의 없어요. 밑으로 이제 내려가거나 횡보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대규모로 연준이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살포해 놨는데 문제는 얘가 경제 활동에 안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대규모로 M1하고 M2가 늘어났죠. 단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유통 속도는 밑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 1분기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얘가. 그래서 2분기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2분기 데이터도 급격하게 반등할 수 있을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추세가 그랬거든요. 과거 추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이 다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조절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 부익부 빈익부는 훨씬 더 심화될 겁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자금에 대한 그 유입 부분도 사실 정부에서 일정 부분은 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신용융자 잔고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좀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막 짓누르고 있어서 조율을 하고 있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소규모 개미는 들어갈 수 없고 주식시장은 소규모 개미는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누르고 주식시장을 좀 숨통을 틔워놓은 건 어쩌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시장이 붕괴되면 그 신용융자 잔고로 당겨갔던 개미들이 그쪽 시장에 피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사실은 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2%확 빠지고 그 코스닥은 4% 빠졌죠. 그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번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감안하고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과연 이제 그냥 단순히 분석하고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산 관리에 대한 액션을 취해야만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점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연준이 쉬고 있거든요. 자기가 대규모로 풀었던 액션에 대해서 추가적인 액션을 안 하고 있어요. 자산을 더 이상 늘리지를 않고 있죠. 이미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걸로 볼까요? 이미 연준에서 자산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가 최근에는 자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매집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면 일정 정도의 추세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정 수준에서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정도에 따라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멈출지 좀 더 진행되고 멈출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연준만 돈을 푸는 게 아니라는 부분. 그럼 연준이 이 액션을 언제 취할 거냐.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조정받으면 또 파월프처럼 여기서 뭔가 액션을 떠받치려고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 쪽에서 계속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정치적 싸움을 하면서 손빠르게 이렇게 뭔가 자금을 시장에다 밀어넣지는 못하고 있고 중국과의 불안정한 상황은 트럼프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 상황상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조정받을 때 그리고 연준이 그 액션에 따라서 뭔가 떠받치는 작업을 할 때가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점은 이게 어느 정도 조정받을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만일 조정의 그 정도가 적다면 그것도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올 말 하반기를 넘어서서 내년 상반기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변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뭐 말레이시아는 10배 변이 제가 전파력을 가진 변이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변이에 대해서 백신이 적절히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점검이 안 된 거거든요. 파우치 소장이 얘기했던 뭐 50-60% 많은 높으면 70% 좀 넘는 정도 수준을 계속 파우치 소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앙항체의 지속성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더 큰 충격이 내년 오히려 백신 뚜껑을 열어본 다음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최악으로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가 위험해서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학습 효과는 그때는 훨씬 더 높아져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자연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갈 거기 때문에 뭐 지난번 락다운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추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면 그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붕괴됐을 때의 상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